대량 물질 사회를 만들었고, 그리고 3차 혁명, 저희 인터넷 혁명을 통해서 우리는 중간 관리와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이제 인공지능이 대표하는 이런 초연결 지능 사회로 가고 있다. 이게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결 지능, 이 두 가지 키워드가 다보스에서도 얘기하는 양대 화두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아니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레미 리프킨 같은 사람은 뭐야, 인공지능 우리 지금까지 하던 거하고 뭐 큰 차이가 있냐, IoT 뭐 RFID부터 시작해서 우리 센서를 얘기해 왔고, 뭐 빅데이터 우리 데이터 안 나눈 적이 있느냐, 개별 기술적 접근에 대해서 제레미 리프킨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4차 산업혁명 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자, 그런데 분명한 차이가 몇 가지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제일 큰 충격을 받은 사건이 뭐였죠? 알파고죠. 예. 근데 알파고의 그 놀라운 소프트웨어 기술을 왜 구글은 다 공개를 했을까요? 그 알파고의 소스 코드는 모두가 오픈 소스로 공개가 되어 있어요. 이걸 포함해서 구글이 자기네 오픈 소스 프레임워크인 텐서플로우가 공개했어요. 구글만 공개한 게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공개하고 IBM도 공개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래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의 그 선두주자가 테슬라죠. 일론 머스크가. 근데 테슬라가 자기네 제일 중요한 핵심 자산이 뭘까요? 특허겠죠. 250개가 넘는 특허를 다 공개를 해버렸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 독점의 시대가 과연 가고 있는 것인가 질문을 해야 되겠죠. 우리 자원 문제를 놓고 보면은 지금 우리 해운 한만이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그 무역의 물동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에너지가 더 이상 급속히 소비가 증가되지 않고 있어요. 이 자원이 과연 우리가 부족한 시대입니다. 지금 자원 부족하다는 신호는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돈의 문제는 더 심각하죠. 돈의 가격이 뭐죠? 돈은 뭐로 가격을 매기는? 금리죠. 금리. 그런데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하나요? 돈의 값이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일본, 유럽의 일부 금리는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단일 경쟁에서 이제는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어요. 경쟁 시대는 보안이 중요했습니다. 근데 협력 시대에는 개방이 중요해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러한 시대 변화를 놓고 봐서 4차 산업혁명이 오고 있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금년도에 다보스에서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떠든 얘기들이 이런 겁니다. 빅데이터, 산업인터넷, 자율주행카, 공유경제, 머신러닝, 웨어러블, 온디맨드, 피지컬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죠. 기술을 다루다 보니까 야, 저 기술 하나하나 다 다루는 게 저게 이 4차 산업의 본질인가?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연결과 지능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가 속도, 범위, 임팩트 세 개로 연결돼서 가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 아니겠느냐. 그래도 사람들이 잘 모르겠다. 한번 정의를 다시 해봐라. 그러니까 결국 결론이 이겁니다. 아직은 정의하기 어렵다. 근데 이게 참 이율배반인 거죠. 어마어마한 4차 산업혁명이 온다고 그러는데 석학들이 모여서 정의를 못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하고 가겠고, 그 중심되는 키워드가 다보스에서 얘기했던 CPS, 사이버 시스템과 피지컬 시스템, 즉 현실과 가상이라는 두 개의 세상이 결합된다는 거죠. 이것은 좀 더 제가 포괄적인 의미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모습이죠. 코끼리 다리 만지기처럼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정말 우리가 본질을 보려면 뭘 봐야 될 거냐. 소위 기술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냐는 서비스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저는 오늘 와가지고 이게 총무 시간에도 처음 말하지만
그 뒤에 연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리즈가 다른 데처럼 기술 중심이 아니고 세상의 우리 현상 서비스들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고 있다는 거죠. 이 O2O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은 우선 1, 2차 혁명이 무슨 혁명이었느냐, 우리가 전기기관, 전기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 1, 2차 혁명이라는 것은 제가 해석하는 것은 오프라인의 혁명이었습니다. 물질의 혁명이죠. 1차 산업혁명은 물질의 양적인 확대를 해줬습니다. 2차 혁명을 통해서 질적인 향상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풍요로운 물질 세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1, 2차 혁명의 본질적인 접근이다. 1, 2차 혁명이 끝나면서 우리는 뭘 시작했느냐? 이것을 디지털화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만들어졌느냐? 온라인이라는 과거의 어떤 세상이 만들어졌죠. 이 온라인 세상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3차 산업혁명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1, 2차 혁명으로 오프라인 세상이 풍요로워지고 3차 혁명으로 온라인 세상이 만들어졌다면 4차 혁명은 어떤 혁명이 되느냐? 바로 이와 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하는 혁명이 4차 혁명입니다. 그래서 4차 혁명의 가장 중심적인 키워드는 뭐냐? 온라인 세상과 오프라인 세상이 결합하는 새로운 미래가 다가온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보스에서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얘기했고, 저는 좀 더 포괄적으로 O2O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순환되는 과정을 보면 지금 주로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 그 그림을 보면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가는 이 과정에 뭐가 필요하냐? 디지털화 기술들이, 거기 동원되는 기술들이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죠. 그렇지만 이 패스가 전체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은 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결하는 한 축이고,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잊어먹고 있는 아직은 개발되지 않은 축이 아래쪽 축입니다. 결국은 디지털 세상을 만들었다 치더라도 그것이 인간의 뭔가 혜택을 주려면 다시 현실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 아날로그화 과정을 거치면서 비로소 이것이 새로운 교육 시스템, 새로운 국방 시스템, 새로운 혁신 시스템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주요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잠깐 보겠습니다. 각각 자기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을 전개하죠. 예를 들어서 미국은 IT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클라우드 중심으로, 독일은 현장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설비와 단말 중심으로, 일본은 로봇을 강점으로, 중국은 정보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각각의 주요 전략들은 제가 요약만 해봤습니다. 이 전체의 흐름을 놓고 보면 중요한 기술들, 사람으로 따지면 오감에 해당되는 것이 IoT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뇌에 해당되는 것이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이죠. 자, 이걸 바탕으로 전체 제조와 서비스의 전적인 가치 창출을 한다. 자, 이래서 독일은 과거에 있던 공장은 객체와 주체가 분리되어 있는데 이제는 조립 중인 자동차가 스스로 자기가 부품이 모자라면 알려가지고 부품이 오도록 한다. 자기 조직화 시스템을 생각하고 있죠. 이걸 독일어로는 게슈탈트, 총합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독일은 뭐가 필요하냐? 4차 산업혁명의 워킹그룹과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로보틱스, MTM 뭐 이런 것들을 중요한 요소로 내세웠습니다. 뭔가 일관성이 없어 보이죠? 독일 4차 산업혁명에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컨설팅 펌이 BCG 그룹이죠. 이 BCG 그룹이 4차 산업혁명에 자기들이 9 필러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9개의 핵심 기술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읽어보면은 자율 로봇, 시뮬레이션,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IoT, 사이버 시큐리티, 클라우드, 그 다음에 애디티브 매니팩처링은 3D 프린터입니다. 그 다음에 가상 증강현실, 빅데이터, 이것을 9개의 필러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이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들은 도대체 어디에 갖다 놓으려고 그러느냐. 계속 10개, 11개, 12개 늘어날 텐데 일관성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논리적 완결성이 제가 미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BCG가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구조죠. 분리 최적화 셀 구조가 상호 연결된 전밸류 체인의 최적화로 간다.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과거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니까 제레미 리프팅 같은 사람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자, 미국도 마찬가지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의 패브릭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이동 에너지의 테스트 벨을 갖다놓은 이게 이제 스마트 아메리카 프로젝트인데 NITRD 프로젝트 1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역시 4차 산업혁명을 CPS, 사이버와 피지컬 시스템의 통합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미국이 내세우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 잘하고 있는 소위 ICT 기술의 핵심인 산업 인터넷. 그래서 IoT의 기능을 집어넣은 것을 우리 산업 인터넷이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G가 프리딕스란 자기 플랫폼을 가지고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죠. 여기 이미 시스코, IBM 등 160개 회사 이상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도 작년 말에 8대 스마트 기술이라 해서 4차 산업혁명에 관한 기술들을 등장시켰습니다. 빅데이터, 3D 프린팅, 사물 인터넷, GPS, 클라우드. 그런데 이게 각각 수 예측 단계에 필요한 거, 제품 설계 단계에 필요한 거, 공장 설계, 제조, 유통. 그래서 아마 조금이라도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우리말로 유치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나온 4차 산업혁명의 기본 흐름은 뭐냐면은 생산의 혁신이 중심이 됐습니다. 인더스트리 4.0에. 그래서 이것을 한국의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가 끌어올리려면은 새롭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변화인 동시에 한국의 새로운 기회입니다. 근데 한국은 전 세계의 독일,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또 다른 우리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픔을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다 아시는 것처럼 남들을 열심히 추격한 전략이죠. 그 추격 전략의 핵심은 코스트 다운입니다. 남들이 이미 만든 걸 더 싸게, 더 빠르게 만든다. 그럼 그렇게 하려면 방법이 뭐예요? 더 열심히 일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월화수목금금금 일을 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최장의 근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멕시코 다음이라는 우리나라 기록 안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최장일 거라고. 자, 그래서 이렇게 패스트 팔로우 전략 가지고 우리는 따라잡은 것이 조선 산업의 1등을 하고 반도체 산업의 1등을 했어요. 우리가 만든 산업은 아니죠. 이 패스트 팔로우 전략으로 조선 반도체를 세계 1위로 올라선 비결은 아시는 것처럼 한국이 조선 판도라 산업에 올랐습니다. 자, 이 전략이 라이프 사이클의 후반기에 뛰어드는 이 전략이 상당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마라톤도 우리 뒤에서 달리다가 마지막에 스퍼트에서 나가듯이. 그런데 문제는 우리보다 더 잘하는 중국, 그리고 인도, 베트남 이런 애들이 등장하고 있죠. 우리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갔더니 이제 게임의 룰이 바뀌죠. 코스트 다운이 아니라 지금까지 없던 걸 만들어내야 되겠다. 우리 지금까지 했던 효율이 아니라 혁신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개방 협력을 하고 혁신으로 가는 밸류업의 개척자 전략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게 대한민국이 가진 숙제입니다. 이게 다른 나라의 4차 산업혁명에는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이 두 개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다른가는 우리가 한번 보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총체적 위기라는 데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부정해야 될 아주 잘못된 역사를 가지고 왔다 저는 절대 부정합니다.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국가입니다.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전략이 빠른 추격 전략이었습니다. 우리는 빈곤 탈출을 위해서 목표 중심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킨 대로 하고 실패한 사람들을 응징했고 효율과 성실로 정답을 가르치고 그리고 정부는 지원과 규제를 하고 국가는 열심히 후원하고
학교는 실용 공부를 공부했습니다. 잘못된 전략이 절대 아닙니다. 저 전략으로 우리는 제1차 한강의 기적을 세계 1위로 졸업을 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전략입니다. 문제는 이 전략이 이제 선도 전략으로 바뀌는 단계에서는 우리의 핵심 역량이 코어 컴피던스가 코어 리지디티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래서 가치와 이제 돈이 중심이 아니라 꿈이 중심이 돼야 되고,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해지고, 대기업이 아니라 복합 선택으로 가야 되고, 실패를 회피하는 게 지원해야지 되는 거고, 혁신이라 하면 실패의 동의어인데 혁신을 하자고 그러면서 실패를 응정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혁신하는 척만 합니다. 대한민국에 왜 R&D 비용은 투자는 국가 R&D가 19조 전 세계에서 GDP 대비 1인데 성과는 최하위거든요. 우리는 모든 연구를 성공해야 됩니다. 모든 연구를 성공해야 된다는 것은 Y제 혁신이 일어날 싹을 잘라버리죠. 그래서 성취와 효율이 혁신과 창조로 가야 되고, 정답 교육이 창의적으로 가져야 되고, 지원과 교제가 잘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국가 후견주의가 민간 주도로 바뀌어야 되고, 실용 학문은 역사와 국가 정체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게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이 변화가 그냥 점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거는 생각을 많이 뒤집는 변화가 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또 대한민국은 새로운 게 나타나서 알파고가 나타나고 포켓몬고 다 고 시리즈인데, 고 시리즈가 나타나면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인공지능에 3조 5천억을 투자하겠다. 그리고 가상증강 현실에 1조를 투자하겠다. 지금도 우리는 국가 후견주의를 버리지 못합니다. 국가 후견주의는 이미 생명을 다한 지가 21세기에 들어가면서 끝나버렸어요. 지난 10년간 우리가 국가 후견주의로 해서 성공했던 프로젝트가 단 한 개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죠.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추격 전략에서 선도 전략으로 성공적으로 넘어간 국가가 전 세계에 존재하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행이고 어떻게 보면 불행입니다. 우리가 뺏길 교과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에서 탈추격에 성공한 국가가 없다는 건 이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세계 최빈국에서 원조받던 국가에서 원조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이제 인류 국가로 도약하는 새로운 도전을 4차 산업혁명과 같이 하자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 국가 위기를 봐야 될 겁니다. 산업의 위기, 산업은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다 자식 위기입니다. 일자리 위기, 청년, 중년, 장년 다 위기입니다. 공공조직의 위기, 정부 규제 시스템 다 위기죠. 이 위기의 원인을 보면 국가 비전의 상실, 이 시대 변화의 패러다임을 제대로 제시를 못하고 있죠. 혁신에 중요한데 혁신은 뭐냐? 혁신은 만드는 게 아니라 혁신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 안전망을 제시해야 되는데 혁신에 안전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사업하다가 실패하면은 결혼을 못하죠. 그래서 애들은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지 창업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배구조의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성장, 앞으로 돌격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잘 살게 되면 나눠줄게 하는 트리클 다운 이펙트가, 낙수 효과는 이미 우리 사라졌죠. 그리고 교육이 이제는 시대착오적으로 가고 있죠. 자, 이런 위기의 원인들을 가지고 우리 미래 사회를 대비해야 되는데, 이것도 과거의 경험으로 대비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 대비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무슨 정책을 만든다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하는 것이 다른 나라의 사례 조사.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발전시키는 건 괜찮은데, 그 다른 나라 사례 조사에 없는 거는 잘 시행할 생각을 안 해요. 이것은 과거의 바탕을 추격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바탕을 줘도 우리가 가야 될 미래하고는 갭이 있습니다. 이미 살림 이스마일이 얘기했듯이 대부분의 지금 파괴적 혁신은 우리 앞에 이미 와 있죠. 속도의 변화, 방향의 변화, 이것 때문에 빠른 속도와 그 다음에 우리가 복합화된 두 개의 대비를 위해서 우리 10년 후 대한민국을 우리가 보면 카이스트에서 히스테와 같이 한 겁니다. 영향력과 발생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 저출산 고령화,
뭐 사이버 범죄, 국가 간 환경,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이 심각한 문제가 상호 연관성을 보면 결국은 디지털 기술에 달려있다, 이런 결론들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미래에 대해서 엘빈 토플러가 한 것처럼 미래는 상상하는 것이다.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선택하느냐. 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과연 4차 산업혁명 국가의 선도국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묻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될 것인가 묻지 말고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죠. 미래 예측이 아니라 미래 준비고 미흡과 기회로부터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4차 산업혁명의 대응 전략의 첫 번째가 4차 산업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면 첫 번째가 제조의 확장을 풀어나가야 될 미국하고 달리 우리는 사회혁명을 끌고 가야 된다. 그리고 사회혁명의 본질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와 같은 수단에서 데이터와 같은 매개체를 거쳐서 궁극적으로 이 세미나가 4차 산업혁명에서 지향하고 있는 것 같은 서비스 혁명으로 가야 된다. 궁극적인 건 서비스. 그 다음에 기술과 제도와 그리고 사회 철학, 이 세 가지가 병행 발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제가 그린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세상은 사물을 다루는 과학기술과 그리고 우리를 다루는 경제사회와 그리고 나를 다루는 인문, 이 세 개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세 개 축이 각각 융합을 하죠. 과학기술도 그 안에서 기술 간의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죠. 경제사회도 마찬가지고 인문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분야별 융합이 다시 과학기술, 경제사회, 인문이 초융합하는 초생명 사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생산, 분배, 소비의 선순환 과정이 일어나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드리는 이런 얘기들은 전 세계 4차 산업혁명 책 어디에도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상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4차 산업혁명의 과학기술의 융합에 우선 과학기술은 초생산 기술혁명을 일으켜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과 가는 길에 제1단계는 2025년까지 향후 10년에 걸친 그 이제 소위 골든 타임 혹은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2025년까지 10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한국으로 놓고 보면은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우리가 20% 고령화 인구를 넘어가게 됩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베이비붐 세대가 710만이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위 피부양으로 가면서 그들이 생산에서 사라지게 되는 시기가 앞으로 10년입니다. 이 10년 안에 초생산 혁명을 이룩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그 다음에 기회가 없을 것이다. 두 번째는 초생산 혁명을 가는데 일자리에 대한 뒷받침이 안 돼 있으면 혁신을 사람들이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국가를 위해서 좋다 하더라도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내 동네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일자리가 보장이 돼야지 이러한 혁신에 동참하게 될 거예요. 일자리 혁명을 같이 끌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분배 혁명이 가주지 않으면 사람들을 이 4차 산업혁명의 컨센서스를 만들어낼 수가 없죠.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은 독일의 사회보장 제도의 대부분을 기틀을 만든 것은 사회주의자가 아니고 비스마르크. 비스마르크는 왜 그렇게 했는가? 소위 부국 강병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이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서 국가 에너지를 결집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초실내 분배 혁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가 앞에 것에 대한 추진 동력을 얻기가 어렵죠. 특히 기술혁명을 이제 단순 기술이 아니라 관련된 규제혁명이 거의 대부분이죠. 자, 현실과 가상이 융합하는 우선 오토, 과학기술 문제부터 보면 세상 두 개의 세상이 있습니다. 소녀시대, 요즘 한물 가서 이제 숙녀시대가 됐죠. 이 소녀시대를 제가 모셔와가지고 공연을 여기서 시키면은 좋겠습니다만은 SM 소속이 됩니다. 소속이 뭐냐? 소속이 소유죠, 소유. 자, 소유는 뭐냐? 물질 세계는 복제가 안 됩니다. 원자는 복제가 안 되니까 여기서는
희소성의 원칙이 작동하기 시작하죠. 희소성의 원칙이 작동하니까 소유가 권력이 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세상은 소유가 원칙이 됩니다. 반면에 온라인의 세상은 비트로 이루어지죠. 비트는 복제, 편집 얼마든지 됩니다. 희소성이 없어요. 이러니까 여기서는 공유가 기본 세상이 됩니다. 이 두 개의 세상이 이제 충돌하기 시작했죠. 4차 산업혁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가장 충돌 영역에 위치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우버나 에어비앤비입니다. 우버, 기업 가치 70조를 지금 넘어서고 있죠. 지금 우버 혁명,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버가 한국에서는 지금 불법화되어 있고 많은 나라에서 불법화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오프라인 세상에서 바라봤을 때 이건 불법입니다. 온라인 세상에서 바라봤을 때 희망입니다. 두 개의 세상이 다른 세상이죠. 이 두 개의 다른 세상이 충돌하는 영역에서 뭐가 만들어지고 있냐? 거대한 생명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개의 세상을 부르는 용어는 여러 가지가 있죠. 아날로그와 데이터, 사물과 데이터, 제품과 서비스, 현실과 가상, 온라인, 오프라인, 이걸 각각 통합하는 용어도 많이 있습니다. 디지로그, IoT, 프로덕트 서비스 시스템, PSS, CPS, O2O 많이 있습니다. 하나 확실한 건 뭐냐면 전 세계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 충돌 영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4차 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우리가 1조 기업 가치가 넘는 스타트업들, 이것을 유니콘이라고 얘기하죠. 2010년까지 전 세계 유니콘의 개수가 불과 30개였습니다. 지금 불과 5년 지났는데 지금 300개를 육박하고 있어요.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4차 산업혁명이 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이 온라인 세계는 지금 오프라인보다 얼마나 크냐? 온라인이 대략 산업 규모로 봐서 아직까지 20분의 1에 이 20분의 1의 산업 규모에 일부가 이렇게 융합돼 들고 있는 게 지금 O2O 경제적이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온 직방이니 배달의 민족이니 이런 것들이 아주 작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들이 어디로 들어오고 있느냐? 이 전체 오프라인 영역을 같이 융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이 말하는 일자리의 50%가 사라질 것이다, 새롭게 만들어질 것이다 하는 얘기의 본질이 됩니다. 이 온라인, 오프라인 결합 영역에서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세상이 어떻게 융합하는가 보면 온라인, 오프라인이 일단 오프라인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우리가 보면은 오프라인 세상의 3대 요소는 시간, 공간, 인간이죠. 이 시간, 공간, 인간 3대 요소를 디지털화 시켜 놓으면은 온라인 세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 사이는 부분적으로만 디지털화 시켰습니다. 이것을 시간, 공간, 인간을 각각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GPS, IoB, SNS가 이 기술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오프라인 공간 세상을 온라인으로 옮겨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좋아지느냐?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못하던 걸 할 수 있게 돼요. 뭘 못하느냐? 오프라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톰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편집 복제가 안 되죠. 이 편집 복제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럼 뭐가 가능하냐? 예측과 맞춤이 가능하죠. 예측은 시간이고 맞춤은 공간이에요. 자,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내비게이터죠. 제가 아침에 집에서 여의도까지 오는데 일단 내비게이터를 킵니다. 그럼 제가 알려줍니다. 도착 예정 시간 7시 19분. 아니,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아? 근데 얘가 예측을 해줍니다. 도착 예정 시간을 예측해요. 그 다음에 길을 맞춘 길을 줍니다. 가장 빠른 길은 이길이에요. 우리 과거에는 가보지 않으면 알 수 없었습니다. 오프라인 세상은 편집 복제가 안 되죠. 온라인 세상은 편집 복제가 가능합니다. 이래서 결과적으로 오프라인의 지형과 차량의 위치가 온라인 지도와 GPS와 1대1 대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앞에서 평행 우주라고 미치오 카쿠가 얘기한 걸 따라왔는데, 이런 평행 모델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서 빅데이터 기반의 길 안내, 지능형 길 안내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죠. 그런데 우리가 수학적으로 풀어보면
내비게이터를 통한 최적화, 이걸로 우리 도시 전체 에너지 소비가 줄어듭니다. 도로 건설 비용이 줄어요. 이 전체 최적화 비용이 수조에 해당됩니다. 이게 4대강보다 사실 더 큰 혜택을 주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최적화 과정이 내비게이터만 가능하냐? 아니에요. 이것이 공장, 병원, 여행,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가능합니다. 수학적으로 완전히 동일. 자, 그러면 이 완전히 동일한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O2O 평행 모델만 구축하면 돼요. 내비게이터가 하듯이 이 지도, 오프라인 지도를 온라인으로 옮기고 오프라인에 있는 자동차의 모든 위치를 온라인으로 옮겨놓고 교통 신호를 옮겨놓고 그러면은 온라인에서 우리 마음대로 편집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O2O 평행 모델 구축 비용이 옛날에는 굉장히 비쌌죠. 지도 어떻게 만들 거예요? 긴 기사가 무슨 수로 지도를 만들 거예요? 근데 긴 기사가 안 만들어도 지도 만들어서 줘요. 그 다음에 내가 차량 위치를 어떻게 포착할 거예요? 그런데 차량이 스스로 알아서 자기 위치를 알려줘요. 자, 결국 구축 비용의 첫 번째는 데이터 수집 비용. 데이터 수집 비용이 제로가 됩니다. 두 번째는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비용인데 1억 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저장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비용인데 CPU 속도는 100만 배가 빨라지고 CPU의 개수는 한 칩안에 1000개씩 들어갑니다. 요즘 GPU라고 그런 것도 1000개씩 들어가죠. 그 다음에 거기에 올라가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누구나 갖다 쓸 수 있는 오픈소스화 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O2O 평행 모델 구축 비용이 과거에 1억 분의 1 이하로 떨어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개의 세상이 데이터가 수집되죠. 그래서 내비게이터에서 차량 위치, 지도 위치, 데이터가 수집돼서 저희 클라우드에 올라가서 빅데이터가 되죠. 이 클라우드에 올라간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했더니 예측과 맞춤에 비를 내리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오프라인 세상이 최적화되죠. 바로 이 순환 과정이 4차 산업혁명의 모습입니다. 이 4차 산업의 순환 과정은 다시 보면 우리는 지금 또 제조업이 중요해요. 예, 제조업이 중요해요. 제조업이 만드는 건 디바이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디바이스는 순환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냉장고를 샀다고 캐터필러의 중장비를 샀다고 순환하지 않죠. 이것이 그 모든 사용 데이터를 수집해서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순환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4차 산업화하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한쪽에서는 PSS, Product Service System이라고 얘기를 하고 End-to-End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이제는 디바이스와 데이터와 서비스가 융합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디바이스 혁명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위는 데이터 혁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를 얘기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서비스로 가야 됩니다. 자, 이래서 에어비앤비는 이 현실과 가상 세계를 융합했더니 호텔 하나도 없이 힐튼보다 기업 가치가 더 높은 거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세계 최대 미디어 기업은 미디어를 안 만들고, 전 세계 최대의 차량 기업은 차량을 안 만들고, 그리고 전 세계 최대의 호텔 체인은 호텔을 안 가지고 있는 이런 세상이 됐죠. 뭘 가지고 있느냐? 바로 온라인, 오프라인 융합시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모든 이런 4차 산업혁명의 모양은 4단계를 거칩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이터 수집 단계, 그 다음에 데이터 저장 단계, 그 다음에 그 분석 단계, 활용 단계, 이 4단계를 거칩니다. 우리가 보면 캐터필러가 현장에서 다운타임이 2주씩 발생하니까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겠냐. 저것만 줄이면 돈을 벌 텐데. 그래서 중장비를 파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장비를 팔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최적의 업타임을 가져갈 수 있느냐. 이래서 IoT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해서 비포 서비스 시장을 만들었더니 중장비 최적화가 이루어졌다. 자, 시멘스는 공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실제 공장과 가상 공장 1대1로 만들었어요. 실제 공장과 똑같은 가상 공장이 있으니까 우리 내비게이터가 우리 길을 최적화하듯이
가상 공장의 실제 공장을 최적화하죠. 그래서 데이터 수집, 분석, 가치 창출을 하니까 불량률이 40%, NEC 30% 절감, 신제품 출시 시간 절반으로 줄이고, 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 주위의 브릴리언트 팩토리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것이 그런 제조 분야뿐만 아니라 아마존 같은 배송 분야에서도 똑같은 패턴을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당신이 내일 주문할 제품을 오늘 배송했습니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죠. 자, 궁극적으로 우리는 커머스에서 시작됐지만 플레이, 이트, 런, 워크, 트래블, 우리 삶의 모든 시간, 그리고 이제는 커머스의 소유에서 서비스 사무로 가기 때문에 시간의 경제의 핵심이라는 이런 새로운 경제 단계에 돌입해 들어가고 있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이 오토로 넘어가는 이 패스가 고속도로가 뚫려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1차 한강의 기적이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뚫음으로부터 출발했듯이 이 도로를 뚫어야 돼요.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클라우드에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인공지능으로 예측과 맞춤의 비를 내리려면 뭐가 필요하냐? IoT, IoB에 대한 제도, 클라우드와 빅데이터의 제도, 인공지능과 오프라인 서비스 융합에 대한 제도가 맞춰져요. 저게 도로죠. 저게 바로 소위 4차 산업혁명의 고속도로. 우리는 제도 경쟁력은 전 세계 59위, 그리고 우리 기술 경쟁력은 23위입니다. 우리가 뭘 바꿔야지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있는가가 명확하게 있는 거죠. 자, 구글의 자율주행차에 관해서 이것이 우리 한국에서 기술 개발만 하면 되느냐? 여기 관련된 규제들을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뽑아보면 데이터 수집에 관한 규제들, 저장 분석에 관한 규제들, 가치 창출에 관한 규제들, 최적화에 관한 규제들, 어마어마한 규제들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규제 경쟁력 세계 90위거든요. 대한민국은 규제공화국.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었어요. 추격자 전략 하에서는 정부가 지정하고 이 길을 가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들이 규제되는 거죠. 이 추격자 전략의 성공에 우리가 함몰돼서 지금도 우리는 뭐든지 필요한 법을 만듭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에 클라우드 특별법이 있다는 거예요. 클라우드를 못 쓰게 하는 나라가 클라우드 특별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든지 법 위에 법을 또 만들어 봐야 되는데 왜? 모든 것 규제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기술도 필요하죠. 이 오토 최적화에 필요한 기술은 기본적으로 두 축이 있습니다. 바깥은 우리 현실 세상, 안쪽은 가상 세상입니다. 현실과 가상이 어떻게 만나느냐? 만나는 것이 시간, 공간, 인간을 우리가 클라우드, 빅데이터, IoT, GPS, SNS, 웨어러블로 몰아서 안쪽으로 집어넣으면 되죠. 이게 6대 디지털화 기술입니다. 이 디지털화 기술을 통해 가지고 현실 세상이 가상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가상화된 세상을 그냥 두면은 의미가 없죠. 이걸 다시 현실 세상으로 끌어내와야 됩니다. 가상 세상에 우리가 디자인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디자인을 신기버스나 쉐이프웨이 같은 데서 다운받아서 내 3D 프린터에 걸어야지 뭐가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3D 프린터, Do It Yourself, 블록체인, 증강가상현실, 게임화 플랫폼, 서비스 디자인 요 6개가 아날로그화 기술입니다. 지금 독일, 미국이 갖고 있는 모델들, BCG나 워시가 갖고 있는 모델들도 이 두 개의 축으로 디지털화 기술과 아날로그화 기술 각각의 시간, 공간, 인간을 나눠서 이 접근한 모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O2와 12대 기술을 여기 보면 디지털화 기술, 아날로그화 기술 각각 6개 이것을 연결하는 게 인공지능이죠. 이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술에 대한 요약입니다. 이 요약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 12기술을 강의하는 것은 제가 카이스트 지난 학기에 3학점 대학원 과정 수업을 그래서 여기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제 인공지능에 관해서도 우리가 제일 중요한 전략이 뭐냐? 그 알고리즘 개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제일 중요한 빅데이터 확보라는 자, 4차 산업혁명 기술 과제 우리가 11대 기술의 선도 전략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특히 우리가 하드 소프트를 떠나서 데이터를 넘어서 서비스 중심 전략으로 가야 된다. 여기에 이제 6대 디지털과 6대 아날로그화 기술 이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기술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산업에 있어서는 제조와 서비스를 융합하는 엔드-투-엔드의 PSS,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거친 프로덕트 서비스 시스템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 제조업은 스마트 공장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개별 기업 전략에서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으로 가져야 된다. 개별 기업이 아니라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 공장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기술보다 제도와 규제를 우선해야 된다. 이게 우리 4차 기술혁명의 과제들입니다. 문제는 뭐냐? 여기에 필요한 규제들.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보호, 지리정보 규제, 이런 하나의 클라우드 규제, 이런 규제들이 대한민국의 세계 최악입니다. 최악. 제가 2달 전에 규제 세미나를 하면서 왜 최악인가를 제가 쭉 설명을 했습니다. 최악입니다. 근데 이거를 고치려면 NGO 단체들의 동의가 필요해요. 근데 NGO 단체의 동의를 끌어내려면은 이 기술혁명만 설명해가지고는 이게 동의를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넘어서 경제사회 문제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필요가 있는 거죠. 과학기술이 오토 최적화로 초생산을 구현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걸 시한은 2025년입니다. 2025년까지 우리는 저 목표를 달성해야 되고 저 오토 융합 분야의 세계 최고 국가가 돼줘야 됩니다. 앞으로 정말 시간적으로도 어렵고 저는 기술보다 더 우려하는 것은 규제를 우려합니다. 규제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된다면 우리 경제사회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이냐. 경제사회 문제를 우리 경제사회 문제는 크게 세 개 문제죠. 생산의 문제, 분배의 문제, 순환의 문제. 각각 과학기술의 문제, 경제사회 문제, 인문의 문제가 될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문제를 보면은 우리 결국 경제라는 것은 자급자족 시대에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과 소비에 미스매치가 없죠. 내가 만들어 내가 쓰는데 뭐가 미스매치가 있겠어요. 그런데 산업혁명이 만들어지면서 저희 효율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생산과 소비를 분리시키고 있는 거죠.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니까 두 개의 불균형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급을 극대화시키는 건 혁신을 촉진해야 되고 이 자본주의하고 수요는 복지에 비례하는 사회주의하고 각각의 양극화와 황폐화로 갔습니다. 이거는 다른 사례가 없습니다. 저는 뭐 단언하건데 이 혁신에 비례하면 양극화로 가고 복지에 비례하면 황폐화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 길은 어느 길로 갈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 나가 떨어졌죠. 황폐화가. 근데 중요한 건 단일고리 해법은 분명히 실패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좌우가 대립되는 단일고리 해법에서 좌우가 순환하는 선순환 해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생산과 순환되는 1차 분배와 수요와 순환되는 2차 분배의 그림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이 두 개의 교환 시스템이 문제죠. 1차 분배와 2차 분배. 노동 분배와 그 다음에 복지 분배의 소위 중간 단계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느냐. 여기가 핵심된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가 순환되는 구조로 가는 거죠. 각각 여기가 시장의 영역, 거버넌스의 영역이 됩니다. 이 중에서 우선 일자리 문제가 지금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이죠. 옥스퍼드, 다보스, 가트나 전부 다 우리를 겁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한 것은 4차 산업혁명에서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는 것을 사람들이 분명하게 받아들이는데 그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가? 옥스퍼드 일자리 대체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죠. 뭐 수강관 아주 좋답니다. 이거 못할 거다는 얘기인데, 자, 이런 이 사회 갈등 문제는 1차 산업혁명 시기의 러다이트 운동부터 시작해서 1961년 오토메이션 잡리스라는 타임지의 헤드라인 기사와 같이 2차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산업혁명 시기마다 따라왔던 얘기입니다. 늘 우리는 기술혁신이 일자리를 만들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근데 기술혁신과 일자리의 관계를 보면 실제로 기술혁신이 일자리를 줄인 적은 없습니다. 생산성이 증가되지만 시장의 수요가 함께 증가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농업인구 80%가 2%로 줄었지만 78% 일자리가 사라진 거 아니고 다른 일자리가 만들어졌죠. 제조와 서비스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질문이 이거죠. 1, 2, 3차는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자리가 있었다. 뭔가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서비스가 있었고 제조가 있었고. 근데 4차 산업이면 로봇과 인공지능이 다 해버리는데 우리가 뭐 할 일이 도대체 뭐 있겠느냐. 이게 지금 사람들의 고민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공급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는 것은 과거의 패러다임이라 제 소개입니다. 이제는 인간의 욕망의 관점에서 문제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1차 혁명은 뭐였느냐? 우리가 물질을 공급한 게 물질 욕망을 채워준 것이었고 2차 혁명은 안정의 물질 욕망을 채워준 거였고 3차는 연결의 욕망을 채워줬다. 그러면은 새로운 인간의 욕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의 관건이 하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욕망에 관해서 우리가 가장 레퍼런스 삼고 있는 메슬로우의 5단계서를 갖다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1, 2차 산업혁명 뭐라고 볼 수 있느냐? 메슬로우 욕구 5단계의 1단계와 2단계를 만족시킨 혁명이었다. 뭐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고 물질 혁명이었습니다. 인간에게 물질의 욕구를 충족시켜줬습니다. 물질의 양을 충족시킨 거, 질을 충족시킨 거죠. 그리고 이제 3차 산업혁명 물인데 우리 이것은 바로 연결의 욕구를 충족시킨 3차 산업혁명이 등장한 거죠. 그러면 4차 혁명은 뭐로 갈 것이냐? 자기 표현과 자기 실현의 욕구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인간의 욕구 충족으로 간다. 자, 인간의 욕구 충족에서 보면은 4차 산업의 일자리는 개인의 자기 표현 욕망이 주도할 것이고 이게 아래 단계부터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의 자아 실현 욕망이 그 길을 따라갈 것이다. 이게 제가 바라보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권한입니다. 초생산성으로 업무 시간 단축되죠. 지금 이미 스웨덴을 아시는 것처럼 6시간 근무제가 이제 부분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 4일 근무제 될 수 있죠. 우리 산업혁명 시작됐을 때는 주당 100시간 근무, 그 다음 80시간 근무, 지금 40시간 근무까지 내려갔죠. 자, 이런 업무 시간 단축이 여가 시간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여가 시간에 우리가 시간이 가장 중요한 자원인데 새로운 욕망은 과연 뭐가 될 것이냐? 두 가지 일자리가 있죠. 하나가 생산성을 증가하는 일자리입니다. 우린 많은 일자리 분석에 대한 지금 옥스퍼드나 가트너 레포트를 보면 이런 거예요. 인공지능 일자리가 유망할 거예요. 데이터 분석 일자리가 유망할 거야. 다 생산성 증가 일자리.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생산성 증가라 하면 그 일자리가 증가함에 따라서 다른 일이 사라져요. 그게 생산성 증가죠. 그래서 생산성 증가 일자리는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한 생산 증가, 즉 인공지능 등 오토 융합 기술 일자리는 증가하더라도 저게 전체 일자리의 저는 10%가 넘지 않을 거라고 제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발달할 것이다. 그러면 10% 미만의 인간들이 이 생산성 일자리에 몰입해 들어가면 초생산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그러면 인간은 뭘 거냐? 이제는 생산 증가 일자리가 아니라 수요 증가 일자리를 만든다. 그게 자기 표현의 수요가 증가되고 그게 소비의 정체성이란 중요한 단어가 앞으로 등장할 것이다. 자, 소비의 심리학에서 하고 있는 소비의 정체성. 그리고 표준화된 서비스가 이제는 개인화된 경험 서비스로 넘어가는 게 신규 일자리의 원천이 될 것이다. 지금은 어렵죠. 개개인별로 어떻게 여행을 맞춤 서비스를 다 해주고 개개인별로 어떻게 유수 서비스 해주겠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해주느냐? 인간과 인공지능이 융합하는 융합지능이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양한 일자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개인화하고 다양화하고 1인 기업 시대가 오게 되고 생산과 소비가 결합하는 공유경제가 오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 일이라는 개념이 이제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는 산업혁명 시기에 초기에는 생산을 하기 싫은 겁니다. 일은 하기 싫어요. 대신에 놀이에 대한 보상을 줬죠. 돈을 주고 보상을 줬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일과 놀이가 다시 결합하게 된다. 그래서 소위 베르그송이 얘기하는 만드는 인간, 호모 파베르와 그 다음에 우리가 호징어가 얘기하는 놀이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 두 인간이 융합될 것이다. 자, 둘이 융합되면 뭐냐? 이거 바로 호모 파텐스,
호모포텐스가 기업가 정신. 일 자체를 즐기는 것. 기업가 정신을 저는 일을 즐기는 것이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기업가 정신 책에서는 얘기입니다. 자, 과거는 어떤 세상이었느냐? 저효율의 자가 생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지 않았죠. 근데 굉장히 저효율이었습니다. 핀 하나 만들려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분업화를 통해서 했더니 고효율 산업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생산 소비는 분리됐죠. 이 생산 소비가 분리됨으로 생기는 문제가 공황이 오거나 가격 폭등이 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 근본적으로 안 맞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고효율의 생산 소비 융합으로 가는 게 다시 미래 4차 산업혁명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죠. 우리가 3D 프린터를 통해 가지고 핀을 디자인한 예쁜 머리핀을 다운받아가지고 걸면은 나와요. 과거 우리가 자가 생산하고 같은 규모지만 이거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 집단지능을 활용한 생산입니다. 소셜 맞춤, 초고효율의 자가 생산. 가장 바람직한 건 뭐냐? 자가 생산이 바람직하면 내가 필요한 건 내가 만드는데 그런데 초고효율, 저효율이 아니에요. 이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3D 프린터, 오픈소스 하드웨어, 인공지능, VR 이 기술들이 이걸 만들고 이것 때문에 페이스북에 저커버그가 왜 3조를 두고 오큘러스를 인수하는가 이런 것들에 설명이 나오는 거죠. 물건만이 아니다. 음악, 미술, 문학 우리는 이것도 다 내가 즐길 수가 있어요. 미술을 하나 하더라도 음악을 하더라도 배워야 됩니다. 뭐 그림 그리는 로봇이 있잖아요. 그거 알면 조영남 씨가 뭐 누구 시키지 않았을 텐데. 자, 에너지 식량도 분산됩니다. 이래서 모든 게 이제 개인화되는 디지털 도인 요셀. 이래서 이제 등장하는 이코노미가 뭐냐? 미국이 2020년이 되면 기획 이코노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43%가 될 겁니다. 기획 이코노미, 프리랜서 이코노미. 프리랜서의 초연결 구조. 이 프리랜서의 초연결 구조가 결국 미래의 모양이 될 수밖에 없다. 말 그대로 소규모 공유밴드는 그때마다 이합지산을 하듯이 이합지산하는 경제죠. 자, 그러면은 생산 소비의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일자리는 저렇게 가겠구나. 근데 그 다음에 일자리로 모든 게 끝나지 않죠. 분배 문제가 따라갑니다. 대한민국의 분배 문제를 보면 1차 분배는 OECD 평균보다 그렇게 나쁘지가 않죠. 그런데 2차 분배로 가게 되면 극히 불평등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는 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한국은 1차 분배가 아니고 2차 분배에 바로 한계에 부딪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요 1차 분배와 2차 분배를 메우는 요 교환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강제 조세가 주된 수단이었습니다. 과연 강제 조세가 지속해야 될 것이냐. 조세를 하더라도 왜 우리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한테 뭔가 제공하지 않느냐. 명예를 제공할 수 있어. 왜 세금 마일리지를 우리가 제공하지 않느냐. 그 사람들한테 명예를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 기부에 대해서 왜 우리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하느냐. 궁극적으로 저는 작은 세상을 만드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은 세상은 뭐냐. 소위 시골 동네에서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순환합니다. 내가 도와주면 옆집에서 다 알아요. 우리는 아파트 옆집에서 뭐 하는지 모르고 살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작은 세상이 인간의 새로운 변화에 의해서 소셜 월드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셜 사회로 가면서 압축된 소셜 사회로 가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 이제 인간 혁명이 다시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가치 창출과 분배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드느냐 하는 요 요소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분배 룰은 누가 만들어요? 룰은 지배 구조가 잘 되어 있어야 되죠. 의사결정 구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분배 관건은 투명한 신뢰가 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스몰 월드로 갈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중앙 집중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지만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중앙 컴퓨터 한 대에 모든 자료를 모아놓으면은 그것만 해킹하면은 다 사라지죠. 자, 이래서 탈집중을 해서 여러 군데 분산해 놓습니다. 근데 10군데 정도 해킹하는 거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모든 사람한테 분산되어 있으면 이거는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이래서 통신, 경제, 금융, 권력, 국가 전부 다가 이제 분산화 구조로 가게 돼 있어요.
바로 이 분산화를 대표하는 게 블록체인이죠. 드디어 이제 삼성이 블록체인에 뛰어들기 시작했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개념은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거래 기록을 보관하니까 한 명이 갖고 있는 기록을 우리가 바꾸기는 쉽지만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기록을 바꾸는 거 어렵죠. 우리는 보안이라 하면, 신뢰라 하면 특정인한테 모든 걸 몰아주는 게 신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을 완전히 바꾼 게 저희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의 생각이었죠. 이래서 거래 정보는 모아가지고 일정 시간 후에 모든 사람들한테 요 블록 정보를 다 모아서 전송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회의를 위해서 모든 이용자 블록을 미변조해야죠. 예를 들어서 요 블록을 미변조하고 싶으면 여기서부터 이까지를 다 바꿔야 되는데 그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위에 앞에 걸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전 세계 컴퓨팅 파워의 50% 이상을 독점하지 않는 한은 미변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블록체인의 활용 분야는 우리가 흔히 암호화폐만 생각하고 있는데 뭐 비트코인과 같은 이거는 전체 블록체인 활용의 시작에 불과하죠. 공공보안 분야, 디지털 계약, 공공기록, 전자시민증 이미 다 에스토니아 같은 데 하고 있죠. 그 다음 산업운용, IoT, 소셜 네트워크, 전자상가 모든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결제거래, 한마디로 신뢰 문제를 푸는 것은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딥시프트를 내면서 2025년까지는 기술이 좌우하겠지만은 2023년이 되면은 저희 블록체인 세상이 되고 25년이 되면은 저희 공유경제 세상이 될 겁니다. 왜 2025년부터 공유경제로 넘어가는가? 그러니까 제가 1차, 4차 산업혁명은 초생산혁명이 될 것이다. 2차는 소위 분배혁명이 될 것이다. 이 생각과 지금 다보스가 얘기하는 생각이 일치 않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로 우리가 직접 민주화까지 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가 국회입니다만은 죄송하지만 사람들이 국회에 대해서 별로 신뢰하는 사람들이 없죠. 근데 우리는 할 수 없이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왜 뽑느냐?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마다 국민투표하려면은 비용이 수조가 들어갑니다. 1,500원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통 하루 쉬잖아요. 하루 쉬는 비용이 국가 비용 낭비가 그게 기본적으로 1조가 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의사결정 비용이 만약에 제로가 된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국회의원을 뽑는 대의민주주의를 할 필요가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무비용, 실시간, 완전 보완되는 이런 국민 전체가 필요에 따라서 늘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과거의 직접 민주주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에스토니아, 지금 나스닥이 이것을 위해서 거래 시스템을 만들고 있죠. 이 블록체인 전자투표는 비밀성, 조작 불가, 투명성, 실시간 무비용. 그래서 지금 뉴욕의 블록체인 텍이라는 회사가 요거 덴마크 2014년 덴마크 당에서 하고 스페인에서 했고 금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 유타주가 이 블록체인 가지고 투표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개발됩니다. 궁극적으로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미래 정치는 이런 겁니다. 한쪽 축은 뭐냐 그러면 초생산 경제혁명입니다. 한쪽 축은 초신뢰 사회자산. 이 두 개가 순환되고 있어요. 이 순환되는 사회를 만들어야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미래 정당은 뭐냐? 직접 민주제로 가는데 직접 민주제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잘못된 국민 정치. 이번에 영국의 브렉시트 같은 사태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싱크탱크가 필요합니다. 블록체인과 싱크탱크. 이것이 뭘 만드느냐? 수의 직접 민주제를 만듭니다. 직접 민주제가 그냥 직접 민주제가 아니라 수의 직접 민주제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되면 우리 소위 거버넌스 문제가 해결됩니다. 4차 경제혁명의 과제들은 초생산혁명의 관건은 기술보다 제도개혁입니다. 그리고 1차 분배, 일자리 혁명은 기업과 정치를 중심으로 가고 2차 분배는 수의 직접 민주제로 가서 블록체인으로 초신뢰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 이게 이제 경제사회 혁명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과 소비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뭐냐? 인간입니다. 왜? 미래 일자리는 인간의 자기 표현 욕망이 주도할 것이다. 그럼 인간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심각히 봐야 될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간의 발달에 대해서 제가 이거 책을 하나 썼어요. 호모 모빌리언스란 새로운 미래의 인류가 나타날 것이다. 책이 조금밖에 안 팔렸어. 그래서 영어로 쓰면 많이 팔릴 거라서 영어로도 써봤는데 더 안 팔립니다. 자, 이 책의 내용은 뭐 사보실 것도 없이 간단합니다. 스마트 디바이스와 결합해서 인간은 슈퍼맨이 되고 소셜 네트워크와 결합해서 집단 생명화한다.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의 결과를 제가 호모 모빌리언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누구나 슈퍼맨이 된다. 스마트 기기하고 결합하면 슈퍼맨이 되죠. 뭐 저한테 백과사전에 있는 거 뭐든지 물어보세요. 제가 1분 안에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아무도 안 된다. 제가 이 얘기를 20년 전에 했다면 사람들이 다 놀랄 겁니다. 아, 저 사람 천재 모양이다. 지금은 애들도 다 할 수 있죠. 스마트폰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초감각, 투신 능력 다 가지고 있어요. 이래서 개인이가 자기 조직화된 촉생명을 만들었듯이 인간이 자기 조직화하는 창발적 질서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수지에 제가 악수를 해가지고 손에 땀을 제거하고 세균도 제거하고 세포 하나 뽑아내면은 여기 DNA 구조가 나오죠. 자, 이것은 뭐냐면은 부분이 전체를 반영합니다. 바로 자기 조직화하는 시스템들은 부분이 조직을 전체를 반영. 기계는 제가 이 레이저 포인트 암만 속에도 부분이 전체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부분이 전체를 반영하지 않으면 개인이 소멸되는 거고 부분이 전체를 반영하면 개인이 확장되는 거죠. 미래 인간은 이제 개인 단독 인간이 아니라 연결된 초인간으로 진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과 결합해서 우리는 슈퍼맨이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가자면 이 세상은 다시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부분과 전체가 통합되게 되죠. 이걸 제가 소셜 시프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소셜 시프트가 스몰 월드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세상이 작아지기 시작하면 시골 동네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경제사회가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분리되지 않고 융합되면 순환하기 시작하죠. 4차 산업혁명의 관건은 인간 진화혁명입니다. 그 혼란과 이머전스의 호모 모빌리언스를 이해하자. 그 다음 집단지능이 개인화되는 고효율의 생산 소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 착한 소비가 중요합니다. 이 분배혁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어떤 구조가 될 것이냐. 초생산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사회 전체 생산이 옛날보다 많아졌다면 분배만 제대로 되면 돼. 아주 심플하게 스위스가 이번에 투표를 했던 기본소득제. 기본소득제로 1인당 200만 원씩 이렇게 나눠준다. 그건 꿈이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자, 그랬을 때 그걸 가지고 착한 소비를 하면 좋은데 그걸 가지고 술, 마약 뭐 이런 쪽에 써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투명 사회로 너와 나를 위한 소비를 하게 만들 것이냐. 그래서 작은 세상에 개인 브랜드를 같이 하자. 이게 착한 소비화라는 얘기입니다. 자, 궁극적으로 호모 모빌리언스. 우리가 판도라 행성, 아바타 영화에 나와 그 판도라 행성의 모든 나무들은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은 초일로, 세상은 자기 조직화하는 초지능과 소셜 시프트 현상이 가능합니다. 자, 이 마지막 마무리는 우리는 뭐로 마무리해야 될 것이냐? 결국 모든 산업혁명은 예외 없이 그 산업의 철학이 똑같죠. 4차 산업혁명은 아직 거기에 맞는 철학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이 4차 산업혁명의 철학을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죠. 철학은 기본적으로 사회의 가치 순환에 관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사회와 기업의 가치 분배하고 기업 내 부가가치 합의 GDP인데 기본적으로 기업과 개인과 사회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온갖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생산과 소비가 분리하는 자본주의로 들어가면서 산업혁명 이후에 온갖 문제가 발생했듯이 이 개인과 사회와 소비 세상이 분리되면서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기업은 이 사회활동이 이래요. 내가 기업에 들어간 코스트에 의해서 일정 밸류를 만들고 가치를 만들고 일부를 가져가요. 그래서 요부터 요까지가 소비자 이익, 여기에 생산자 이익. 즉 기업이란 것은 뭐냐? 기업이란 것은 이 사회와 소비자 이익과 생산자 이익을 순환시키는 게 첫 번째 단계. 이걸 통해서 일치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생산자 이익이 부가가치죠. 이 부가가치를 다시 선순환시키는 겁니다. 이해관계자. 요 순환 구조만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기업가치 정신으로 개인이 기업은 부가가치 순환으로
사회는 투명한 초생명 사회로 가게끔 하는 기본 철학이 바로 순환 철학이죠. 기본적으로 순환이 필요합니다. 모든 게 통합되어 혼돈해서 아무것도 되지가 않아요. 생산과 분배가 우리 다 같이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분리하면 확실해지는데 그때부터는 갈등이 생기죠. 분리하되 순환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분리순환, 그것이 바로 뭐냐? 태극이죠. 이 태극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소위 묘합의 과정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의 기본적인 사상입니다. 모든 사상이 불교든 유교든 한국에 오면 최고의 사상으로 발달. 왜? 한국이 갖고 있는 바로 선순환 태극 철학을 허용하기 때문이죠. 자, 과학기술과 인문과 경제사회가 융합하는 초생명 사회를 번화한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8개의 국가 과제를 내놨습니다. 이건 설명하지 않고, 그게 앞에 3개는 융합, 혁신 촉진이고, 가운데는 보완 구조고, 마지막은 그 인프라, 교육과 철학이. 오늘 7개의 기업에 대한 과제입니다. 리더십과 기업 운영 구조가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